기복된다 카대에. 그 우리가 다 털어비 거야. 밑에 득실득실하잖아. 아니 시간 없는데 하나라도 더 캐야지. 목포에서 관석으로부터 받아온 도자기를 미군 부대 경매장에 내다 팔은 이야기부터 하지요. 판매 금액은 그 당시 돈으로 4,500달러. 당시 1달러는 한화로 환산하면 500원 정도의 금액. 즉 그날 양정숙이 판 도자기 값은 220만원. 그리고 그 당시 서울의 평균적인 일반 주택값은 300만원이었다 합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 예고를 보면 그냥 지나가지요? 우린 그거 다 뜯어서 심리랑 복선까지 파헤치는 채널입니다. 이번 편도 본방전에 꿰뚫어 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6화에서 양정숙이 천 회장 몰래 미군 부대에서 도자기를 팔고 돌아온 늦은 밤, 천 회장은 깨어 있었습니다. 거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정숙을 보며 천 회장이 묻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디를 갔다 오느냐는 천 회장의 물음에 개모임에 갔다 오는 길이라고 둘러대는 양정숙. 그러나 천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미군 부대에서는 골동품 자선 경매가 있었고 그 현장에서 신안 앞바다에서 나온 도자기를 양정숙이 판매했다는 사실을 김명구 의원에게서 전해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의 모든 행적을 알고 있는 천 회장에게 정숙은 거짓말을 둘러댄 것이었습니다. 천 회장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 개모임은 재미있었나? 정숙의 어깨가 살짝 굳었습니다. 느릿하게 고개를 들자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천 회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천 회장은 아무렇지 않은 듯 물잔을 들고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눈빛은 고요했지만 물을 마시면서 정숙을 바라보는 그 시선 깊은 곳에서는 천천히 칼을 가는 듯한 냉정한 계산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천 회장 나올 때마다 도가니가 생각나서 섬뜩한데 천 회장이 당하고만 있을까요? 천 회장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개모임, 양정숙 인연. 김명구 의원의 입에서 양정숙의 이름이 나오던 순간 천 회장은 판을 새로이 짜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전 남편 임전출만 없으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포로 전출을 내려보냈고 송 사장을 통해 그를 담글 것을 지시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천 회장은 새로운 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정숙의 속마음을 떠보기로 한 것이지요. 원작을 보면 정숙이가 말단 격리 시절부터 두뇌 회전과 셈이 빨라서 천 회장의 눈에 들어 살림을 차린 것으로 나오는데요. 애시당초 천 회장이 정숙을 집으로 들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 천 회장. 아픈 척을 해서 내년이 나를 어디까지 농락하는지 지켜보겠어. 지금은 모른 척. 그래, 그렇게 나는 기다릴 것이야. 내년이 스스로 걸려들 때까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양정숙은 천 회장의 이러한 속셈까지는 미처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여유롭게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천 회장의 눈빛은 정숙의 뒷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천 회장은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번 주부터 집사람 앞에서 나는 아픈 사람이 될 것이야. 그러니 자네도 그리 알고 입을 맞춰주게. 그렇게 늙은 여우 천 회장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이제 8회에서는 천 회장의 덫이 조용히 그러나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늘 똑같은 웃음을 지은 채 그러나 속으로는 모든 사람을 장기판 위에 말처럼 옮겨두는 사람이 있지요. 양정숙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 덫 안으로 한 발 한 발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정숙 한 명만은 아닙니다. 지난 회에서 말했죠. 덕산을 만난 김 교수는 덕산을 회유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덕산을 비롯한 부산 레슬링팀은 이제 김 교수의 부산팀이 되어 벌구가 죽은 뒤 새가 약해진 부산팀의 새로운 용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으로는 당할 자가 없는 막강 파워맨이 된 것이고 이제 그 누구도 부산팀을 얕잡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다에서는 벌구의 죽음 이후 균열이 시작되고 이제 관석의 욕망까지 뒤섞이면서 누가 누구의 적이고
누가 누구의 아군인지 판은 점점 알 수 없는 아사리판이 되어갑니다. 천 회장이 쳐놓은 그물에 처음 걸려드는 사람은 과연 양정숙일까요?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누군가일까요? 이제 8회, 판은 완전히 새로 짜여졌고 그 판 위에서 누가 먼저 무너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숨이 막힐 만큼 위험한 게임이 시작됩니다. 천 회장을 심장마비로 보내기 위해 위스키를 짝으로 준비한 양정숙. 회사 임원들과의 회식 자리가 있었던 다음날 천 회장은 주치의에게 지시한 대로 아픈 척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정숙은 이제 이 집안이 마치 자기 손에라도 들어온 것 마냥 천 회장이 정신을 잃어 누워있는 동안 회사로 가서 천 회장의 친인척 라인인 전무, 상무, 부장들을 날려버립니다. 이 장면은 아직까지 7회에서 정숙이 여전히 판 위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포인트입니다. 천 회장은 의도적으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척하는 동안 정숙이 친인척을 몰아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장 반격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어디까지 가나 보자는 태도로 관망을 합니다. 정숙은 천 회장이 의식 없이 누워있는 동안 그의 약점을 기회로 만들게 되지요. 즉, 회장의 측근 라인을 정리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정숙이 한 수 앞선 것처럼 보이지만 천 회장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복선이 깔리지요. 천 회장이 즉시 반격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숙의 한계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천 회장은 이미 정숙의 욕망과 추진력을 간파했습니다. 저 여자가 어디까지 치고 나올지 끝까지 보고 나서 한꺼번에 눌러버린다. 이게 천 회장의 스타일이에요. 즉, 이번에는 정숙의 마지막 패를 전부 까내게 하려는 유도전입니다. 둘째, 정숙의 반격을 면죄부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숙이 친인척을 몰아낸 사실을 그대로 두면 이후 정숙을 공격할 때 너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명분이 생깁니다. 천 회장은 나중에 이것을 주주총회를 통해 그리고 정치권과 언론까지 다 이용할 카드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가 아픈 동안 저 여자가 내 회사를 장악했다는 서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셋째, 심리전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반격하면 단순한 싸움이 되지만 잠자코 두면 정숙은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착각 속에서 정숙은 더 과감하게 행동하게 되고 그때부터 실수와 약점 그리고 숨겨둔 본심이 전부 드러나게 됩니다. 천 회장은 그 틈을 노리려는 겁니다. 천 회장은 정면 승부보다 판을 크게 벌려서 상대를 지켜보는 스타일입니다. 힘으로 바로 누르는 것보다 상대의 욕망을 스스로 폭주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리는 걸 즐깁니다. 결과적으로 8회 이후 흐름은 정숙이 이겼다고 착각을 하게 하고 정숙이 판을 더 크게 흔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 회장이 한 번에 칼을 빼두는 순간은 명분과 타이밍 그리고 증거를 다 확보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6회의 프롤로그에서 나대식의 서사를 풀어주는 감독님의 센스. 사실 지금까지의 극의 분량을 보면 존재감이 없는 배역이었을 뿐인 나대식을 제작진은 친절하게도 프롤로그에서 나대식과 송 사장과의 서사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대식은 송 사장의 아들이었던 것. 관석을 만나 따지기 위해 목포에 온 송 사장은 나대식이 통풍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얼른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하지요. 그만큼 자신의 핏줄을 애지중지하는 송 사장의 서사를 만들어 주었는데 5회까지의 극의 흐름에서 전혀 비중이 없는 대식이라는 캐릭터를 굳이 서사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잠깐, 그런데 벌구는 아무런 서사도 없이 이렇게 보내나요? 그래도 윤호인데 서사를 좀 더 쌓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보냈어요. 지금 장안의 화제가 온통 벌구의 재발견인데 벌구는 레슨도 못하고 허무하게 사라지고 이제 참으시기 없는 카지노처럼 벌써부터 벌구 없는 드라마 파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뭐든
촌뜨기들의 욕망에 불을 지핀 양정숙. 그저 좀도둑이었고 사기꾼 나부랭이였던 모든 촌뜨기들에게 한탕 잘 치면 일확천금이 굴러 들어올 것이라는 허세를 심어준 양정숙. 저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희생자들은 늘어날 것이고 복근이 마저 교도소로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 참 짠합니다. 70년대 하층 인간들의 치열한 삶을 보여주는 내용이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치열하다 못해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 담가 없애버리는 무서운 잔혹, 호러 장르의 드라마 파임. 카지노도 그렇고 감독님은 참 이런 극단적이면서도 센 장르의 연출에 일가견이 있어 보입니다. 드라마가 7회까지 방영된 지금 아직 종영되기도 전에 이미 뜬 배우 3명이 있습니다. 레슨좌 벌구와 다방레지 선자, 그리고 복궁영. 아마도 이들이 드라마 파임에서 가장 많이 회자될 것 같습니다. 아, 선자는 신인 배우로서 오디션으로 참여한 파인이 첫 데뷔작이며 지금은 같이 출연하는 임수정과 같은 소속사에 있다고 합니다. 임수정을 빼놓을 수 없죠. 미사만 생각하면 양정숙이라는 인물의 배역은 진짜 상극이라 생뚱맞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걸 뒤집어버린 임수정의 연기력. 연기도 연기지만 딕션부터 몸짓 하나로 풀어내는 섬세한 감정 표현까지. 한참 오래전, 아마 10년도 더 되었을 당시 파인을 웹툰으로 보면서 저 배역을 임수정이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보란듯이 이걸 해내네요. 자, 정숙은 희동이와 2차전을 뛰고 싶어하나 아마도 선자 때문에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현윤으로 분장한 가수 김장훈의 얘기는 안 하는 거로 하게요. 아, 덕산을 뺄 수는 없죠.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덕산이 김 교수와 합류할 것 같다고. 파출소에서 풀려난 덕산은 김 교수를 담그려 하는데 이바구가 센 김 교수,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지요. 그렇게 김 교수는 벌구가 빠져버린 최약체 부산팀에 어마무시한 용병을 스카우트하게 됩니다. 덕산도 김 교수 끌고 가봐야 엄니한테 배 한 척 받는데 뭐하러 그러겠어요. 김 교수 보디가드하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게 배 한 척 받는 것보다 판이 클 텐데요. 부산 레슬링팀 살벌하지요? 김 교수는 덕산을 비롯한 부산 레슬링팀과 한패가 되어 이제 관석팀에게 반격을 가할 것입니다. 결국 돈에 눈이 멀어 서로 죽이고 죽는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벌구도 그 흔한 서사 한 컷 없이 보내버린 제작진인데 대식의 서사를 풀어준 것을 보면 반드시 무언가 있을 듯합니다. 아마도 대식이 도굴 현장인 바다에서 잠수병이와 위험에 처하게 된다든지 하는 경우 피 끓는 부성애로 관석과 한판 할 수도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든지 아니면 도굴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술에 취한 덕산을 대식이 담근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식의 숨겨진 캐릭터, 즉 양면성을 한 번 더 부각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7화의 엔딩 장면은 머구리로 들어간 희동이 드디어 한 건을 해내는 장면입니다. 다름 아닌 난파선을 발견한 것이지요. 차가운 물속, 온몸을 압박하는 수압과 어둠 속에서 희동의 손이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숨이 막히도록 깊은 곳, 빛 한 줄기 없는 어둠 속에 갑자기 단단한 금속 표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뭐지? 이 감촉은? 두 손으로 진흙을 헤치자 녹슨 철판 위로 희미하게 새겨진 문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야 앞에 서서히 드러나는 거대한 그림자. 바로 그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난파선이었습니다. 물속에서 희동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스크 안으로 거친 숨이 차오르고 심장이 폭발할 듯 뛰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배 위에서 기다리던 머구리 팀은 희동이 신호를 보내자 긴장된 표정으로 로프를 당깁니다. 그러나 그 순간 희동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난파선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거대한 선체 틈 사이로 깜깜한 수중 안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빛을 비추자 수백 년을 묻혀있던 그릇과 항아리들이 진흙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선체 한쪽에서 심하게 기울어져 있던 구조물이 갑자기 움직이며 희동을 덮치려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피한 희동은 숨을 몰아쉬며 배 위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배 위의 촌뜨기들, 울린다! 희동이가 뭔가 찾았다! 로프가 빠르게 감기고 희동은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찾았어! 난파선을 드디어 찾았어! 배 안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순간 흔들립니다. 벌구의 죽음으로 얼어붙었던 공기가 순간 뜨겁게 뒤집혔습니다. 난파선의 좌표가 확보되며 새로운 판이 열립니다. 벌구의 죽음으로 위축된 머구리들이 다시 한번 돈의 욕망에 눈이 뒤집히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태호 작가의 악역 1순위는 이 모든 플랜을 계획하고 이루어낸 양정숙. 네, 그렇게 모든 판을 쥐고 있는 중심 인물은 양정숙입니다. 그리고 강윤성 감독은 악역순위 3위에 오관석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관석도 양정숙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한테 버림받은 희동이를 어릴 때부터 데리고 다니며 도둑질시키고 자기 자식은 아주 엄하게 공부를 시키는 관석, 그리고 희동이에게는 사모님 이부자리 봐주라고 등 떠밀면서 최선을 다하자는데 그 최선이라며 하라는 임무가 사모님의 기쁨조라면, 그리고 희동이 조카가 아니고 지자식이었다면 그렇게 말이 나올까 싶더라고요. 완전 생양아치잖아요. 전출을 담그라고 회장한테 500만원을 받아서 그걸 황 선장한테 100만원의 하청을 주는 양아치. 막판으로 갈수록 관석과 희동의 대결이 될 조짐이 다분해 보입니다. 강윤성 감독은 이제 본격적인 해저 발굴 작업과 함께 인물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욕망과 배신, 그리고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야기할 긴장감을 예고했습니다. 최종 회인 11회까지 딱 4회차만 남은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방송은 드디어 난파선을 발견한 촌뜨기들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 서로 물고 물어뜯는 혈투의 장이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이제 더 뜯길 머리카락도 없는 불쌍한 우리 선자, 난파선의 도굴 현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희동이와 다시 만나서 꽃길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